위자료? 네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결혼식과 인생을 동시에 멈추게 할 줄은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주 천천히 내 귀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크게 소리치지도 않았고 이를 악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으로 아주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나는 구청 민원실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르내렸고 누군가는 웃으며 통화를 했고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한가운데서 나만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 박도연은 내 손에 들린 서류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혼인무효 확인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단 한 장으로 정리해주는 종이였습니다. 박도연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마치 재미없는 농담을 본 사람처럼 코웃음을 쳤습니다. 와 끝까지 발악은 하네. 그 말 뒤에 이어진 건 동정도 미안함도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냐? 내 이름으로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 말이 끝나자 내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 장금자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다시 들춰보는 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감히 그녀는 일부러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조금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내 팔자 딱 거기까지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고 울음이 나오면 그 순간 내가 완전히 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싸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끝내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여자로 정리당하러 온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박도연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충고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인생 살아. 잠깐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뒤통수에 꽂히는 말. 근데 기억해. 너 이제 진짜 혼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것, 그래도 가족이다. 그래도 남편이다. 그래도 시댁이다. 그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의미를 잃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한번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 속에는 내가 참고 버텼던 10년의 밤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걸었습니다. 구청 건물을 나서자 햇빛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만 무너졌고, 나만 실패했고, 나만 버려진 사람 같아서 그때였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아주 짧게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나는 그 진동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인 걸까?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았던 건 전부 거짓이었을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걸까? 화면에는 단 3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비서실.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 실행, 전부 시작.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보다 하늘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 더 곧게 서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차장 구석에서 검은 밴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갔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뒤쪽에서 들리던 박도현과 장금자의 웃음소리가 마치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검은 밴의 문이 닫히자 밖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는 낮은 엔진 소리만 흐르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야 현실이 조금씩 따라오는 것처럼 비서실장은 백미러로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내가 무너질까봐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 위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건 전화는 은행 센터장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끝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박도현 명의로 연결된 모든 금융 거래를 정지해 주세요. 상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부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카드, 계좌, 자동이체, 단돈 1,000원도요. 센터장은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법무팀장이었습니다. 한남동 집, 차량, 법인 지분. 나는 하나씩 짚었습니다. 모두 압류 절차 바로 진행하세요. 법무팀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팀에 연락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빠져나간 비용 전부 정리해서 오늘 안으로 올리세요. 전화를 모두 끊고 나니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박도연 씨가 재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못할 겁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홀례장은 축제처럼 떠들썩했습니다. 꽃 장식과 조명, 웃음소리가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박도연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연신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그는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장금자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이제 진짜 인생 폈죠. 하객들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나 결제대에 다가간 순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손길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박도연은 처음엔 웃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이 번졌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장금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결제가 어렵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홀례장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도연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그는 급히 다른 카드도 내밀었고 전화를 걸었고 다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부러움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돈이 없는 거야? 부자라더니. 유아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시 해봐요.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직원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퇴장 부탁드립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상황을 부정했습니다. 내 결혼식이야.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올렸고 짧은 글을 남겼고 웃으며 공유했습니다. 결제 안 돼서 쫓겨난 신랑. 가짜 부자. 박도연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문구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는 걸. 그리고 그 끝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혼례장에서 쫓겨난 뒤 박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장식들이 정리되고 아까까지 축하합니다를 외치던 목소리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금자는 그제야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앱, 카드앱, 모든 화면이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지, 제한, 확인 불가. 그제야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라는 걸.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진. 그가 몸만 나가라며 내쫓았던 여자. 아무것도 없다고 비웃었던 여자. 박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년이야. 잠금자가 그 말을 듣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뭐, 설마 그년이 이걸 다 꾸몄다는 거야?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박도연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지인, 거래처. 하지만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은 받더라도 말을 흐리거나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금자는 초조하게 가방을 뒤졌습니다. 도연아, 내 지갑이 없어. 박도연도 자기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 모두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그들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도착하면 결제 먼저 부탁드릴게요. 박도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한남동에 도착하자 박도연은 아파트 쪽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실에서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대표님, 그 한마디에 박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적 금전 거래는 절대 불가라고요. 잠금자가
경비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 너 지금 누구한테 안 된다고 해? 경비원은 시선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저도 지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장금자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입고 있던 한복 저고리의 단추를 하나 떼어냈습니다. 이거 순금이야. 이걸로 택시비 내. 택시 기사는 단추를 받아들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별사람 다 보겠네. 그리고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돈 없으면 택시 타지 마세요. 그 말은 장금자가 평생 남에게 해오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온 겁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행관, 법무사, 용역, 집안에서는 가구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 너희 뭐 하는 거야?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퇴거 집행입니다. 박도연은 서류를 낚아채 눈을 내리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집주인 정수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차량 명의, 법인 지분, 부동산, 모든 이름이 같았습니다. 정수진.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빈껍데기였다는 걸. 장금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했습니다. 박도연은 마지막 희망처럼 회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로비, 스피드 게이트 앞. 그는 사원증을 대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운 안내음 대신 경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입 제한 대상입니다. 박도연은 게이트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고장 난 거야. 나 박도연이야. 보안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 말에 박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전 대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박도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18층으로 올라오시랍니다. 박도연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누가 대표야? 비서실장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정수진 대표님이요. 그 순간 박도연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표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창밖에는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정수진,
너 이게 뭐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박도연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어. 나는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속인 적 없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써먹었을 뿐이죠. 그 말에 박도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대표실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박도연은 책상 앞에 서 있었고 나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자리의 의미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을 텐데 지금의 그는 그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결혼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입니다. 차량 리스료, 명품 구매 내역, 해외 결제, 차명 계좌, 서류 위의 숫자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시끄러웠습니다. 박도연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해요?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서류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차명 계좌, 가족명의 분산거래, 이중장부, 그제야 박도연의 눈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실수한 거야.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나를 선택한 것도 실수였겠네요. 그 말에 박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호원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보내세요. 경호원들은 박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정수진, 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신 거예요. 문이 닫히고 대표실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재산 정리, 이름 변경,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박도연은 조사를 받았고 장금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갔습니다. 늘 그렇듯이 몇 주 뒤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도 되나? 복수는 끝났고, 정리는 끝났고, 나는 다시 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그 말이 왜인지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잠시 커피를 내려다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버틴 게 아니라 살아낸 거죠. 비서실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 창립 기념 행사 날, 사람들은 나를 대표님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 호칭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름이요. 기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이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정수진.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비로소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멀리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잘 버텼다. 잘 살아냈다. 이제 괜찮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지만 그건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아오고 있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